시끄럽다마. 낯짝 들고 위에 탱기는겨. 그래도 사과꼭지는 잘 딴다 아이가. 딸아는 사과꼭지는 안 따고 여자 젖꼭지나 따라다니니 그렇지. 무슨 말라 비틀어진 문화원이고 못하는 말이 없구만. 그런 취미 활동도 없으면 이런 촌바닥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노? 젊은 여자들하고 엉켜붙어 춤도 춘다며? 뜨물에 아 생긴다는 말 못 들어봤나? 그깟 일로 정분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얼라들 천지 삐까리구로 어디 아 만든다 했나 바람 피운다 했지. 오호 그만해. 살갑게 대하는 김지영과의 연애는 애간장만 녹이고 있었다. 천연 약속인지 천연 야시인지 모가지를 확 비틀어 놓고 오입시다. 그래? 그나저나 이놈의 인간 어디로 간기고?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박명호 작가님의 사과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입니다. 박명호 작가님은 1992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면서 등단을 하셨는데요. 부산작가상과 부산소설문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의 소설은 사과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소설집에 실린 표제작입니다. 다방에 앉아서 산골 생활에서 무료함을 달래던 중년의 사내들에게 미모의 여성이 나타납니다. 사건이 생기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논두렁 블루스류의 산골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하소담과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과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박명호.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더듬거리고 있다. 언제부턴가 인상 한번 고약한 개가 옆에서 왁왁 악을 쓰며 분위기를 깬다. 기분 같아선 그놈의 개 배때기를 축구공 걷어차듯이 날려버리고 싶지만 혹시나 좋은 분위기에 금이 갈까 잔뜩 신경만 곤두서 있다. 평소 항구라 한다는 그 좋은 언변들이 어디 갔는지 도무지 멋진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는다. 가히 눌림당한 것처럼 그 개의 몰골 같은 희한한 시간만 흐르고 있다. 그런데 개가 점점 더 악을 쓰더니 달려들기까지 한다.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중으로 붕 떠올라 2단 옆차기로 개 복부 쪽을 죽어라 날렸다. 아! 자지러지는 비명은 개소리가 아니라 마누라 대구떼기였다. 그날은 사과밭에도 약도 채야 하고 묵은 사과도 포장해서 공판장에 넘겨야 하는 등 이래저래 일이 많았다. 동네 아줌마 품까지 여럿 들여놓은 마당에 주인이랍시고 늦잠을 자니 가만히 있을 마누라가 아니었다. 게다가 자는 꼴이 가관이었다. 제 무슨 청춘 연인이라 베개를 끌어안고 그윽이 미소 짓는 것은 그렇다 해도 잠꼬대까지 흥얼거리는 데야 욱하는 남편의 성질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팔다리도 꼬집다가 그만 옹차게 걷어차인 것이었다. 모처럼 보현산 카페 마담 김지연과 달콤한 분위기에 젖어있던 박 원장은 개 대신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마누라를 보는 순간 비로소 냉엄한 현실의 도래를 실감한 듯 입맛을 다셨다. 아니래도 여자 나이 50이 넘으면 하늘 같은 남편도 깔보기 시작한다더니 고분고분하게 그지없던 마누라였지만 최근 들어 잔소리가 늘어나고 목소리도 거칠어지는 것이 영 못마땅했다. 그래도 방 한쪽 구석에 녹다운된 권투 선수처럼 쓰러져 있는 마누라를 보니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무슨 놈의 꿈이 그렇게 사납노?
똥개가 어찌나 거칠게 덤비던지. 슬그머니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는데 바라 고개를 쳐든 대구댁은 도끼 눈으로 손을 벌레 탈치듯 뿌리쳤다. 똥개? 하고 많은 비유 중에 똥개가 무엇인겨? 꿈말이다. 꿈속의 개. 대구댁은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는 듯 혼자 투덜투덜 털고 일어나 방을 나가버렸다. 개도 뭐 먹을 땐 건드리지 않는다고. 아무리 나이 지긋한 부부라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만만한 것이 홍어모라고. 그나마 마누라라도 발로 걷어찬 것이 반푼은 풀린 셈이었다. 사실 늦잠이었다. 벽시계는 벌써 9시. 뻐꾸기가 그렇게 울었다. 일어나 식탁으로 갔다. 젖소를 들려는데 대구댁은 분이 덜 풀렸는지 한마디 더 쏘아붙였다. 장로될 사람이 밤늦도록 술이나 퍼마시고 잘한다. 누가 장로한다 했나? 한결 누그러진 항변이었다. 시끄럽다마. 새까만 후배들이 벌써 장로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리 집사. 서리 꼭지도 못 띄고 있으이 낯짝 들고 의에 탱기는겨. 내가 다 남사스럽구만도. 뭐 그래도 사과 꼭지는 잘 딴다 아이가. 아이고, 딸아는 사과 꼭지는 안 따고 엉뚱하게 여자 젖꼭지나 따라다니니 그렇지. 못하는 말이 없구만.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나. 하고 한 날 무슨 씨 하며 폰 헤대 싸는 거 멍겨? 다 문화원 제자들 아이가. 문화원? 무슨 말라 비틀어진 문화원이고. 저렇게 삐뚤어진 심보로 예배당 집사질은 왜 하노? 집사질이라도 하이 이렇지. 아니면 네 죽든 내 죽든 벌써 결판지었을 기다마. 남 들을까 겁난다. 내가 무슨 몹쓸 짓을 했다고 그 클에 싸노. 아 그럼 늙음악하게 그런 취미 활동도 없으면 이런 촌바닥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노? 뭐? 취미? 멀쩡한 날 젊은 여자들하고 놀아나는 게 취미라고. 놀아나다니? 밝은 대낮에 남녀가 노래방 가면 뻔한 거 아이가? 서원 탐방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노래방 간 것을 누가 본 모양이었다. 뻔자는 무슨?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게 뻔자지. 브루스인가 뭔가 엉켜부터 춤도 춘다며? 신이 나면 소목 정도는 잡고 흔들 수도 있지 뭐. 뜸을에 생긴다는 말 못 들어봤나? 그깟 일로 정부 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얼라들 천지 삐까리구로 어디 만든다 했나 바람 피운다 했지. 오호, 노래방 몇 번 갔다고 그러노? 사람 너무 의심하는 것도 병이다 병. 농사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이. 그 무슨 바람도 아니고 하고 한 날 일하다 말고 사라지지 않나. 사과는 뭐 가만 놔두면 저절로 굵고 있는 줄 아나. 그만해. 박 원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크고 단호해졌다. 대구댁도 그의 성질을 잘 아는 터라 그 대목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녀 입장에서는 마냥 달려들 수 없는 것은 짐작은 가지만 구체적 물증이 없기 때문이었다. 박 원장도 그 선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거기서 방어선을 확고히 해야지. 말다툼 중에 야금야금 전선이 무너지다 보면 결국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리라. 그나마 마누라 입에서 연애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만도 천만다행이었다. 제까지 아무리 추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기껏 노래방의 블루스까지였다. 촌에 사는 마누라 주제에 지금 자신이 빠져있는 그 고상하고도 달콤한 연애에 대해 연자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누라의 순진하고 짧은 상상력이 장터다방이나 노래방 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선에서 적당하게 냄새를 피우는 연막 전술이 필요했다. 그것이 통할 수 있는 것은 마누라가 침범할 수 없는 그의 문화활동 영역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비록 다른 농사꾼처럼 부지런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남편의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도 봐주는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타협이 불가능한
박 원장의 절대 영역이기도 했다. 명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전원생활 한답시고 10여 년 지냈지만 말이 전원생활이지 거의 농사꾼이 다 되었다. 그는 인생의 후반기를 여유 부리며 살고 싶었다. 화초나 가꾸고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서예나 하면서 좀 더 멋진 삶을 꿈꿨다. 그러나 그의 화초 농장을 끼고 있는 과수원 주인이 나이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맡아달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본격적인 농사꾼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농사라는 것은 더구나 사과 농사는 대충이 통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왕창 망쳐버린다. 그나마도 귀농을 극구 반대하던 대구댁이 언제부턴가 남편보다 더 적극적인 농사꾼이 되었기에 그럭저럭 현상 유지라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 원장으로서는 여전히 농사일이 서툴고 또 남들처럼 전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몇 해 전 부근에 문화원이 생기면서 군청의 권유로 서예 교실을 개설했다. 수강생이라야 10명이 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한두 사람일 때도 있었다. 그래도 박 원장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인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가수원 일이 아무리 바빠도 문화원 강의는 빠지지 않았다. 시골 구석이어도 그런대로 수요자는 있었다. 그중 보현상 기슭에서 카페 천연여우를 경영하는 김지연은 수업에 꼬박꼬박 참여했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하기야 나이는 좀 먹었지만 그런 시골에 자신처럼 인텔리한 남자도 드물었다. 빨리 안 나오고 뭐 하는겨? 사과창고 쪽에서 마누라 성화가 대단했다.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잔소리였다. 게다가 일하는 날이면 그 정도가 더 심했다. 둘만이 있을 때면 몰라도 남들 앞에서까지 저러니 박 원장으로서도 더욱 못마땅했다. 아무리 편한 이웃이라 하더라도 서예교실 선생님인 남편의 체면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빨은 닦아야 할까 아이가? 박 원장도 창고 쪽으로 냅다 소리를 질렀다. 여차하면 아까 잠결에 날린 2단 옆차기가 한 번 더 날아갈 태세였다. 하기야 마누라 성화를 전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다. 사과 포장하는데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것이나 약치는 일은 온전히 그의 몫이다. 약을 다 치려면 한나절이 꼬박 걸린다. 약치는 것도 때를 놓쳐버리면 손해가 크다. 게다가 꽃이 피는 시절에는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수 있다. 박 원장이 투덜투덜 창고로 다가오자 대구댁은 바닥을 쓸고 있던 비지를 그쪽으로 휙 비치며 불만을 표했다. 아까 걷어차인 것이 못내 분한 모양이었다. 그것도 여자 때문이라 생각하니 더욱 성질이 났다. 거기다가 늦게 나오면서 머리까지 감고서 외출복 같은 옷차림새였다. 가까이 다가오자 먼지를 한 번 더 덮어 씌웠다. 와 이러노 옷 베리구만은. 박 원장이 뒤로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선보러 갈 일 있나? 일하러 가는 사람의 옷차림이 그게 뭔겨? 그러고 머리는 꼭 오늘 같은 날 감아야 되나? 매일 감지 않으면 찝찝하다 아이가. 머리라도 짧으면 말을 안 하지. 보다 못해 일하러 온 이웃 아줌마들이 끼어든다. 아이고 형님, 마 그만하소. 내 쌈마 멋만 있구만은. 말꽁지 같은 머리 누가 좋아한다고 저리 가꾸는지. 예술가 아인겨. 남촌 선생님이라면 군내에서 알아준다 아닙니까? 야, 말이 좋아 불러줘라고. 예술은 무슨 말라 죽을 예술이고. 마누라 심술을 보다 못해 심사가 뒤틀리는지 그는 옮기던 사과 상자를 확 밀쳤다. 그리고는 창고 옆 경운기 쪽으로 가서 거칠게 시동을 걸었다. 마누라 잔소리가 경운기 시동에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다. 사과 상자나 다 옮기고 약치러 가소. 김집사가 박 원장에게 소리를 지르자 그는 경운기의 시동 소리를
더 요란하게 내면서 약통을 싣고 집과 붙어있는 사과밭으로 몰고 가버렸다. 화창한 봄날이다. 마누라 짜증을 따돌린 가수원은 따스한 햇살 아래 가지마다 활짝 피어난 하얀 사과꽃 천지다. 그 뒤로 병풍처럼 둘러있는 보현산이 오늘따라 훨씬 정겹게 다가왔다. 마누라 때문에 상한 기분이 흔적없이 달아나 버렸다. 오히려 이빨 청춘인 양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다. 아침나절의 꿈이 그 설렘을 부추겼다. 물론 꿈이란 것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구의 반영이라고도 하지만 살갑게 대하는 문화원 제자인 김지영과의 연애는 손에 닿을 듯 애간장만 녹이고 있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박 원장은 물통을 옮기고 호수를 깔고 사과나무 약치기를 준비하다 말고 그냥 울타리를 넘어버렸다. 그리고 몰래 집으로 돌아와 뒷마당에 세워둔 차를 몰았다.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몰랐다. 일하다 말고 사라지면 뒷일은 늘 대구댁 몫이었다. 무작정 장터로 왔으나 벌건 대낮에 다방으로 들어가기엔 아무래도 낯간지러울 것 같았다. 어디로 갈까? 결국 그가 가는 곳은 보현산 김지연의 카페 천년여우였다. 정말 그는 대낮에 여우에게 홀린 것처럼 일하다 말고 거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보현산에 들어서자 자동차 바퀴는 엉뚱하게도 건너편에 있는 전통 찻집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선뜻 김지연에게 가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자격지심 때문이다. 제자가 스승에게 보내는 존경 섞인 사랑에 자제력을 잃고 그곳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으나 마음의 상처만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꿈자리까지 설치게 하는지라. 아니, 그놈의 환장할 봄날씨를 구실로 울타리를 넘은 것이었다. 형님, 원장님이 차 몰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장내와 철물점 떼긴 철이 엄마가 새참을 준비하러 갔다 오면서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들은 박 원장이 일하다 말고 급하게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심상찮다며 대구댁을 부추겼다. 아무리 농사일에 성의가 없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약을 치다 말고 사라질 수 있는가. 남편이 간 곳은 뻔했다. 대구댁은 그제야 확신이 서는 듯 고개를 한번 갸웃하고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가자. 세짜 먹던 숟가락을 사과나무 쪽으로 휙 던져버리고는 벌떡 일어났다. 동생들 같이 좀 가자. 가입시다. 천년 약속인지 천년 야시인지 모가지를 확 비틀어 놓고 오입시다. 이장내와 철이 엄마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보현산까지는 발품으로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마침 그날 품이라는 강원도 새댁이 있었다. 새댁집에는 트럭도 있었다. 비록 고물이기는 했으나 보현산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넷은 마치 전선으로 나서는 용사들처럼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다. 트럭이 비탈길에서 속력을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질투심에 불타는 그녀들 속보다 더 털털거리면서도 잘도 올라갔다. 네 여자는 보현산 서쪽 자락에 있는 천년여우에 도착했다. 찻집 안은 생각보다 안온하고 조용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박 원장의 승용차 갤로퍼가 보이지 않았다. 갤로퍼가 없다면 박 원장이 그곳에 있을 리 마모했다. 뭔가 헛짚은 것 같았다. 기세등등하던 그녀들의 어깨가 한순간 축 내려앉았다. 차 드시러 오셨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것 같은 김지연의 차림새와 말씨에 그녀들은 우선 기가 죽어 제대로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다. 형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냥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장내가 나섰다. 마담 되세요? 철이 엄마가 여태 쓰지 않던 서울말을 쓰고 있었다.
네, 이 동네 사시는가 보죠? 본토 서울말이었다. 흉내난 애는 어설픈 서울말과 확연히 달랐다. 그래도 그녀들은 저런 장사뜨기 앞에서 기가 죽을 수 없었다. 아, 이분은 우리면 부녀회 회장님이시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총무님이시고. 어머, 그러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김지연이라. 차림새에 어울리는 세련된 이름이었다. 영숙이니 순옥이니 하는 자신들의 이름과는 그 뿌리부터가 달라 보였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설 그녀들이 아니었다. 이분은 또 문화원 박 원장님의 사모님. 평소에는 문화원 같지 않은 문화원의 원장이라며 타박을 주다가 그 상황에선 그 문화원장을 들먹이니 속이 조금 캥기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도 제까지껏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남편에게 배우는 꼴난 처지가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그 대목에서는 마담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듯했다. 거기에 기회를 얻었다 싶었는지 곧바로 대꾸했다. 마담이 거기서 뭘 배운다던데? 네, 산골에 오니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기 장터 남자들이 자주 찾아온다면서요. 그동안 가만히 있던 새댁이 한 펀치를 날렸다. 장터분들도 자주 오시지만 읍내분들이나 서울분들도 자주 오셔요. 더 이상의 펀치를 내밀 수 없었다. 형님, 오늘은 그냥 가지요. 새댁이 슬그머니 김집사의 옷자락을 당겼다. 여우굴에 용감하게 쳐들어왔으나 빈틈을 보이지 않는 여우를 족칠 수는 없었다. 그녀들은 멋쩍게 그 카페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형님이 뭔가 말을 해야죠. 철이 엄마가 당사자인 대구댁에 불만을 털어놨다. 우리가 너무 준비가 없었어. 그래도 나 나올 때 그 집 화분 꽃가지 하나 확 분질러 버렸어. 형님, 나도 슬쩍 탁자에 스푼으로 흠집을 냈지에. 그래? 다음에 한 건수 잡히면 그때는 저 야시 머리끄댕이를 잡아채 땅에 처박을 게다. 그나저나 이놈의 인간 어디로 간기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것처럼 모두들 무언가 개운하지 못했다. 그녀들이 탄 고물 트럭이 투덜투덜 내려오는 보현산 구분길 위로 허연 낯달이 덩그러니 떠 있었다. 아주 짧게 스치는 자동차 경적이었다. 약을 치던 박 원장은 잠시 멈추고 과수원 울타리 주변을 살폈다. 영다방, 양양의 커피 배달은 이미 다녀갔는데 그런 인위적인 소리가 난리 만무했다. 약치는 기계 소리 때문에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다방에서 서비스 배달 온 것인가? 두리번거리는데 철조망 울타리 쪽에 까만 고급 승용차가 보였다. 아, 그녀가 왔다. 오하정 사장이었다. 그것을 확인하듯 자동차 경적이 한 번 더 짧게 울렸다.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소리였다. 그녀의 경적 소리는 특이했다. 아주 짧게 한두 번 울리고 만다. 며칠 전에도 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약치는 장대까지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날은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사실 가장 크게 놀란 것은 그의 코였다. 빵 하는 순간에 그의 코는 벌써 구멍을 넓게 열고서 벌렁거리고 있었다. 그의 코는 지난 겨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 같은 총골짜기에서는 맡을 수 없는 고급스런 향수에다 보일 듯 말 듯 부풀어 오른 앞 가슴 때문에 도무지 그날의 화투패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겨울철엔 거의 매일 장터 영다방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 거기에는 박 원장 같은 단골이 몇 명 더 있었다. 그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당구도 치고 마지막엔 고스톱판을 벌이니 한량이 따로 없었다. 그날은
영다방 정 사장이 사냥해온 노루고기를 대접했다. 배가 작업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자 늘 하던 대로 구석방으로 자리를 옮겨 고스톱판을 벌였다. 그런데 손님이 있었다. 사과 도매상을 하는 배 씨였다. 그는 늘 사과 수확철이면 나타나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사과값을 흥정하기도 하고 고스톱을 같이 치기도 했다. 눈이 많이 와서 어디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다. 처음엔 그의 부인인 줄 알았다. 펜션 사업을 하는 오화정 사장이라고 했다. 한눈에도 헉 하는 미인이었다. 소개를 받은 그들은 그녀의 미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늘 봐오던 장터다방의 아가씨들과는 종자가 달라 보였다. 한판 하지. 약간의 인사와 소개가 끝나자 언제나 가장 적극적인 철물점이 텔레비전 수상기 위에 놓인 화투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적극적이지만 주로 돈을 잃는 쪽이다. 노루고기도 먹었고 술도 먹었고. 영다방 주인인 정 사장은 국방색 군용 담요를 깔았다. 눈도 이렇게 오는데 이장도 한판 하고 가지. 박 원장은 이장까지 끌어들였다. 저도 오늘 고깃값 좀 보태드려야지요. 도매상 배 씨도 자리를 잡았다. 오 사장님 끼실래요? 배 씨는 오하정에게도 권했다. 아니, 고스톱 칠 줄 아십니까? 모두가 놀라서 오하정 쪽을 봤다. 잘은 몰라도 칠 줄은 압니다. 오하정이 망설임 없이 배 씨와 박 원장 사이에 앉았다. 촌동네 고스톱은 족보가 좀 복잡할 낀데요. 박 원장이 염려스럽게 쳐다봤다. 배우면서 살살 치죠 뭐. 뒤에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역시 서울 여자는 달라. 여자라면 그냥 옆에 있어도 즐거운데 같이 고스톱을 친다니 모두가 입이 하마처럼 벌어져 반색이었다. 우린 점의 천입니다. 기본 바가지에 광바, 열박이 있고 피는 기본 판쓰리, 따닥, 쪽, 뻐, 폭탄대 한 장씩만 가져옵니다. 정 사장이 주인답게 기본 룰을 설명했다. 오하정은 아무래도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촌동네 화투니 약합니다. 심심풀이로는 그만이지요. 박 원장이 약간은 걱정스럽다는 듯 덧붙인다. 자, 선을 가리지. 정 사장이 화투장을 담요해서 이리저리 섞은 다음 추려서 한 장씩 나누어 준다. 까봐, 낮장 밤일. 성질 급한 철물점이 먼저 깐다. 똥이다. 에이, 그는 투덜댄다. 일반적으로 고스톱 판에서는 첫 선을 하면 끝발이 좋다는 속설이 있다. 낮장 밤일이라고 낮에는 높은 숫자가 선을 하고 밤에는 낮은 숫자가 선을 한다는 뜻이다. 옆에 정 사장은 8월 팔공산, 이장은 6월 목단, 배 씨는 4월 흑사리, 박 원장은 2월 매조, 마지막 오하정이 내놓은 것은 10월 단풍노루였다. 10월 단풍노루를 손에 든 오하정이라는 여자를 남초는 잠시 생각했다. 뭔가 생각이 떠오르려다 말았다. 그 뭔가가 그리 밝은 느낌은 아니었다. 오늘 점을 치니 노루와 메조가 나왔는데 노루고기 먹고 나니 이번엔 메조가 오네. 딱 들어맞아. 오늘 뭔가 될 것 같아. 연애한다는 메조라. 근심을 뜻하는 노루패를 든 오하정과 연애를 한다 말인가? 박 원장은 뭔가 야릇하고 이상한 기분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투패를 돌렸다. 어머, 왼손잡이시네요.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서. 아니요. 전 왼손잡이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박 원장은 그녀의 말투가 조금씩 몸으로 감춰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나 화투에 집중하려 했다. 자, 화투 칠 때는 친구가 뭐고 안면 옳습니다. 첫 판이 돌아갔다. 오하장은 죄송하다는 듯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죽었고 철물점은 고, 패가 왜 이래 하는 이장은 불평하면서 죽었고 정 사장은
광을 팔아라며 고를 외쳤다. 그러나 배 씨는 광이 없었다. 낮에 잠시 그쳤던 눈이 다시금 내리기 시작했다. 잠시 뒤 정 사장이 스톱을 불렀다. 첫판인데 이 정도만 하지 뭐. 5점이었다. 둘째 판이 돌았다. 난 올림픽이네. 이장이 먼저 죽었다. 올림픽이면 칠만하다 아이가. 박 원장이 핀잔을 줬다. 올림픽이라는 패가 약이라든지 특별히 좋은 패는 아니지만 같은 것 없이 골고루 든 패를 뜻했다. 그러나 스스로 화투 게임에서 하수라고 생각하는 이장은 상당히 소심하게 치기 때문에 크게 잃지는 않았다. 결국 이것저것 눈치를 많이 보는 배 씨는 죽고 선인 정 사장과 박 원장, 오하정 세 사람이 레이스에 참여했다. 겨울이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고스톱을 치니 그들은 상대를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운칠기삼이라지만 어느 정도 실력 차이는 있었다. 그래서 정 사장이 주로 딴다면 철물점이 그 반대인 자주 잃는 타입이다. 남총과 이장은 중간치나 잃는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이었다. 둘째 판도 정 사장 쪽에 패가 많이 쌓였다. 먼저 첫 고를 불렀다. 오하정 차례가 왔다.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비풍초 7동 38. 박 원장은 고스톱의 평범한 진리인 비풍초 7동 38 가운데 하나를 버리라면서 넌지시 똥의 액센트를 넣었다. 눈치 빠른 오하정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이 먹을 것을 포기하고 똥피를 판 위에 내놓았다. 곧 박 원장이 똥쌍피로 먹고 쌍피 한 장을 붙이니 바로 3점이 나버렸다. 저구 치나? 독박을 쓴 정 사장이 약간은 불만스럽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야, 고스톱의 고자는 몰라도 그건 알겄다. 박 원장이 오하정에게 고맙다는 눈짓을 찡긋한다. 오 사장님이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 그런데 그만한 눈짓인데도 박 원장의 가슴이 살짝 아려왔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는 것 같아 얼른 표정을 정리하지만 한번 시작한 치통처럼 중간중간 가슴 한쪽을 콕콕 찔렀다. 김지연에게 갇혀있던 연애 감정이 그녀에게서 살아나는 듯했다. 그렇다고 둘만의 자리도 아니어서 박 원장은 내심 속만 태우고 있었다. 노르고기에 좋은 술 탓일까? 아니면 눈이 오는 탓일까? 모두 약간씩 마음이 풀려있는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시작부터 서로 승부의 혈안일 텐데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그건 아마 냄새일 것이다. 박 원장은 그렇게 단정했다. 묘하고 야릇한 냄새였다. 마누라나 촌동네 다방 아가씨들에게서는 맡아볼 수 없는 고급진 향수 냄새였다. 그 냄새에 그들은 서서히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오하정이 방안이 덥다며 웃옷을 벗으면서 하얀 양팔에 아름다운 선이 노출되었고 거기다가 간혹 한 번씩 치마를 조금씩 들치는 바람에 사내들은 레이스를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다. 혀, 냄새 정말 좋다. 기어이 철물점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날렸다. 저는 사과 냄새가 더 좋아요. 그녀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다. 네, 참. 사과 냄새 좋다는 사람 처음 보네. 별말이 없던 이장까지 한몫 거들었다. 겉으로 무심해 보이던 이장도 그녀의 냄새 앞에서 무장해제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과 냄새가 아니라 그거 농약 냄새요. 우린 늘 농약에 절어 사니깐. 박 원장이 자주 섞인 농담으로 응수했다. 그녀가 까르르 웃었다. 글쎄, 그 농약 냄새가 좋아요. 사과 냄새가 섞이면 더 황홀하죠. 그 냄새, 때때로 드러내는 치마 속 뽀얀 다리, 상냥하고 경사진 서울말에다 까르르 웃는 웃음까지. 그들은 고스톱을 치는지 룸살롱에 앉아 포르노를 보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어느새 모두의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차올랐다. 냉정해야 할 노름판에 그러한 마가 낀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승부였다. 승부욕을 상실한 그들은 가능한 오하정에게 돈을 몰아주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 역시 승부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전 내일 일도 있고 해서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이라고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돈은 여기 놓고 갈게요. 잘 나눠 가지세요. 그리고 그녀는 나갔다. 그녀가 간 뒤에도 그 특유의 냄새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모두는 콧구멍을 최대한 벌려놓고서 한동안 멍하니 그녀가 나간 문 쪽을 쳐다봤다. 아무도 패를 돌리려 하지 않았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했던가. 그 뒤로 오하정은 연며칠 고스톱판에 어울리다가 서울로 갔다. 그러니까 그날 온 눈이 거의 다 녹을 무렵 봄에 다시 온다며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매너는 매우 좋았다.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딴 돈은 꼭 내놓고 먼저 일어났다. 배 씨는 그녀가 펜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그녀에게 사기 전가가 있다는 말도 떠돌았다. 그걸 두고 정 사장은 예쁜 꽃은 독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일렀다. 오하정이 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닌다고 했다. 박 원장은 그녀가 왔다는 말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설레었다. 그렇게 매너 좋고 우아한 여자가 사기 전과자라는 것은 시기하는 사람들의 험담일 거라고 일축했다. 저녁에 정 사장 다방에도 가봤지만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만나자는 약속을 할 수도 없었다. 그냥 겨울처럼 자연스레 고스톱판에서나 어울리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막 사과꽃이 피는 농사철이라 비가 오지 않는 한 고스톱판이 벌어지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그녀가 차를 몰고 손수 찾아오니 그것도 2번씩이나 찾아오니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었다. 김지연의 꿈을 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농약 냄새를 좋아한다더니 정말 약냄새 맡으러 다니나. 박 원장이 손을 흔들자 그녀는 목에 두르고 있던 보라색 머플러를 풀어서 창밖으로 흔들었다. 그리고는 그가 약을 치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더니 다시 빵 하고 짧게 경적을 울렸다. 그는 황급히 울타리 쪽으로 갔다. 바쁘지 않으면 보현산 쪽에 땅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니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가? 지금 약 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바쁘지 않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급한 일 아니니. 그녀 말이라면 경우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분무기를 돌리는 경기의 시동을 끄는 것도 잊은 채 조그만 쇠붙이가 강한 진함철에 빨려들듯이 그만 울타리를 넘어 그녀의 하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승용차 앞자리에 앉자마자 온몸을 덮쳐오는 것은 진한 그녀의 냄새였다. 그는 호몽했다. 아니 황홀했다. 대낮에 약치다가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분명 여우에게 홀린 것 같았다. 꿈이나 꾸는 김지연의 천년 여우가 아니라 서울에서 온 현실의 여우에게 홀린 것 같았다. 냄새가 참 좋습니다. 저는 농약 냄새가 더 좋아요. 이 여자 정말 농약 냄새를 좋아하는 것일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것 역시 그 진한 향수 때문에 더 이상 그의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냄새, 그것은 현실이 아닌 그 어떤 이상세계로 안내하는 문과 같았다. 지난 겨울 고스톱판에서 느꼈던 그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그 기막힌 냄새가 재현되고 있었다. 아니래도 마누라 등살에 집에 불이 나든 말든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다. 그것이 마누라에게 가할 수 있는 점잖은 대응수단이라 생각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소음이
마누라 잔소리였다. 마누라 잔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날카로운 쇠조각 같은 것이 묻어 있어서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종종 일하다가 그 소음이 도를 넘는다 싶으면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내팽개치고 장터로 가버리고는 했다. 그러면 애타는 것은 마누라였다. 돈이라든지 농사에 대해 그보다는 그녀의 애착이 몇 배나 더 강하기 때문이었다. 오하정은 보현산 골짜기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운전을 하면서 마치 지나는 말처럼 자신의 사업을 소개했다. 전국의 웬만한 명산엔 펜션을 가지고 있으며 보현산 펜션도 입지 선정을 끝내고 며칠 뒤 계약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근슬쩍 펜션 점장을 제의했다. 2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펜션의 운영권은 물론 수입의 반은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보현산 기슭에서 그녀가 계약하고자 하는 땅을 둘러봤다. 천년여우 반대쪽이었다. 정말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차를 돌려 내려왔다. 그녀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은 옆에 앉은 그의 사타구니를 더듬었다. 박 원장은 기분이 묘해졌다. 냄새 참 좋습니다. 그는 야릇한 느낌에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아까 한 말을 반복했다. 그래요. 저는 사과향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 치는 사람이 너무 섹시하게 보이는데 어쩌죠? 나도 황홀하네요. 세상에 별 취향도 다 있다. 하기야 비상약을 먹고 사는 벌레도 있고 보면 농약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려고 생각하며 그는 긍정했다. 그녀는 산을 내려오다 말고 옆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보리밭 옆 으슥한 곳에 차를 세웠다. 그곳은 한낮에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아주 외진 곳이었다. 그녀가 그런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 승용차 뒷자리로 넘어간 그녀가 박 원장에게 등받이를 젖히면서 누우라고 했다. 그가 약간은 어리둥절해하며 눕자 그녀는 목에 감고 있던 머플러를 풀어 그의 얼굴에 덮었다. 부드러운 촉감의 그녀의 입술이 닿는 느낌이었다. 그는 꿈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순간 김지연의 얼굴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녀가 블라우스를 벗었다. 박 원장의 옷도 하나하나 벗겨냈다. 그리고는 물티슈를 뽑아 그의 얼굴부터 목, 팔, 몸통으로 닦아 내려갔다. 그의 몸은 뻣뻣이 굳어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사체를 염하는 장의사처럼 아주 능숙한 솜씨로 그의 몸을 닦아냈다. 그는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신체 부위 중 오직 가운데 물건만 염치 없이 빳빳하게 치솟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언제 준비했던지 랩을 찢어 그 물건 위에 덮어씌웠다. 랩이 감싸지자 그의 물건은 힘차게 꿈틀댔다. 마치 그따위는 왜 씌우느냐 항의하듯이. 그러나 곧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마치 물건의 주인인 듯 이리저리 쥐었다 놓았다 쓰다듬었다를 반복했다. 그러다 이내 그녀의 입속으로 가져갔다. 그가 지금껏 신음을 내기는 처음이었다. 펜션 점장이 되면 자주 올 거지? 그녀의 투자 제안은 지배인 겸 점장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녀의 정부이고 건물의 바깥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은가. 세상에 그런 횡재가 없었다. 응? 얼마나? 한 달. 그녀가 그의 물건을 몰고 있어서 마치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그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물건에게 약속하는 것 같아 그는 기분이 더욱 야릇했다. 그러나 그러면 어쩌랴. 사실 자신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자신의 물건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가 그의 물건을 입에 물고 한 약속이니 세상에 무엇보다 진실성이 있을 것이리라. 뭐 자꾸 맹세한다더니 세상에 머물고 맹세하는 꼴이었다.
그의 물건도 거기에 호응하듯 끄덕끄덕 알았다는 신용을 반복했다. 그는 더 힘을 주려 했지만 이미 그곳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였다. 사실 너무 흥분되어 약속이니 뭐니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는 확실히 그녀의 종이 되어도 좋다는 느낌뿐이었다. 네, 빨리, 아니 내일 당장 입금시키게. 거꾸로 그가 다짐을 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어 그대로 하얗게 뿜어내고 말았다. 그의 물건은 금방 풀이 죽어버렸다. 그녀는 휴지를 몇 장 뽑아 그의 아랫도리 쪽으로 던졌다. 그는 다음 날 능금 조합에 2천만 원 대출받아 꼭 입금시키겠노라고 거듭 다짐을 했다. 이놈의 인간이 약치다 말고 어디 갔노? 달달달달 경운기의 약치는 기계는 혼자 돌아가고 있었다. 기계 소리가 힘이 빠져 더운 김을 푹푹 내쉬는 걸 보면 남편이 자리를 비운 지 꽤 오래된 것 같았다. 혹시 뒤가 급해 근처 논두렁 뒤에 가서 끙끙거리고 있지 않을까. 대구댁은 과수원 울타리를 넘어 논둑 근처를 살펴봤다. 아버지 거 있는겨? 여전히 주변에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하기야 거치장 꾸미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간인데 아무리 뒤가 급하기로 논두렁에 실례를 할 리가 없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논두렁 끝 비탈 밖까지 가보았다. 대구댁은 그렇게 생각한 자신을 나무라며 과수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창고에서 묵은 사과 꼭지를 따고 있을 동안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지는 않을까 집안을 살펴봤다. 귀신 고칼 노릇이다. 이 인간 정말 어딜 갔단 말인가. 대구댁은 하는 수 없이 마을을 나섰다. 꼭 지금 남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을 치다가 시동까지 켜놓고 사라진 것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이장네 집에도 철이네 집에도 남편은 없었다. 그렇다면 갈 곳은 뻔했다. 대구댁은 장터까지 가보기로 한다. 장터 입구 미정원 유리창으로 허적허적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몸빼바지 차림에다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목장갑을 낀 모습이 참 억척스럽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억척이면 어때? 촌에 살면 촌년이고 촌년이 다 이렇지. 대구댁은 한 발 더 나아가 길바닥에다 엄지로 코까지 팽하니 풀었다. 그것은 그녀가 과수원에서 일하며 터득한 휴지 없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콧구멍을 들쳐 코를 푸는 기술이었다. 언젠가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채신머리 없다고 했을 때 받아친 말이었다. 촌에 와서 살자고 한 것도 남편이었고 과수원 농사를 짓자고 한 것도 남편이었다. 이제 와서 농사꾼이 다 된 자신을 보고 나무란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 자신을 위로한다. 아무튼 이놈의 인간이 촌에 살면 촌놈처럼 살아야지. 오히려 도시에서 살 때보다 더 멋을 부리고 다니면서 문화원 제자니 다방 아가씨니 하며 노닥거리는 남편의 바람기에 그녀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약을 치다가 기계를 작동시켜 놓은 채 사라지는 행동은 그냥 둘 수 없었다. 건망증이라 보기에는 이제 환갑을 갓 넘긴 청춘이 구말리다. 비싼 기름값은 그렇다 해도 말없이 사라진 것으로 봐서 분명 장터 다방에 갔을 것이고 다방이면 젊은 아가씨들과 노닥거린다고 생각하니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아닌 것이었다. 대구댁은 한 번 더 길바닥을 향해 코를 풀었다. 아무리 장이 서지 않는 무신날이라고 해도 명색이 장터인데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늘 지나던 길이지만 사람 없는 장터가 퍽 낯설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디선가 흘러간
7080 옛 노래가 흘러나온다. 영다방이었다. 문까지 반쯤 열려 있었다. 둘다섯인가 하는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대구떼기 처녀 시절 좋아했던 노래였다. 안쪽을 기웃거렸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남편이 장터에 갔다면 있을 곳이라고는 열의 9은 다방일 것이다. 하지만 조그마한 시골 장터라도 다방이 5곳이나 되었다. 그래도 영다방 구석자리에 남편이 있을지도 모르니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하다가 발길을 멈췄다. 순간 자신의 차림새가 너무 아니다 싶었다. 아무리 억척 초년이라지만 경우는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방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용감하게 장터까지 올 이유가 없다 생각하니 얼핏 판단이 서지 않았다. 오히려 다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더 남사스럽게 느껴졌다. 에라, 눈을 한번 질끈 감고 반쯤 열린 문을 밀고 들어갔다. 다방 안은 옛날에 수도 없이 들었던 긴 머리 소녀만 흐르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인기척에 그야말로 긴 머리 소녀 같은 아가씨가 껌을 쩍쩍 씹으며 나왔다. 어떻게 오셨어요? 차를 마시러 온 손님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는 듯 다소 심드렁한 말투였다. 다시 말하면 당신 잘못 왔소 하는 표정이었다. 저 남촌 선생님이라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방 아가씨 앞에서 남촌 선생이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 긴 머리 아가씨의 뻣뻣한 태도에 대구떼기 말투는 불이 꺾여 조심스러웠다. 보시다시피 긴 머리 아가씨는 양팔을 벌려 어깨를 들썩였다. 대구댁은 얼굴이 화끈 뜨거웠다. 자신을 비웃거나 얕잡아 보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평소 거들떠도 안 보던 다방 아가씨에게 무안을 당하니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고 맞서 다툴 상황은 아니었다. 그나저나 남편이 거기 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 아가씨 태도를 나무랄 수는 없었다. 아무리 장터라지만 농번기에 그것도 벌건 대낮에 어느 한가한 한량이 있어 다방에 죽치고 있겠는가. 낮 시간에는 논에서 밭에서 휴대폰으로 커피를 배달시켜 이른바 논두렁 카페가 펼쳐지는 것이 요즘 풍경이었다. 빨갛고 파란 원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커피통을 든 날씬한 다리의 아가씨들이 엉덩이를 이리저리 흔들며 이 논두렁 저 논두렁을 다니는 꼴은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꼴불견이었다. 대구댁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려 코를 팽하니 풀고는 했다. 저 배달 가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긴머리 아가씨는 또 어느 논두렁을 휘저으려는지 배달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그 바람에 대구댁은 밀려나듯 밖을 나왔다. 어디로 갔을까? 김종호의 하얀 나비로 바뀐 다방의 7080 노래가 그녀 뒤를 따라 나왔다. 노래마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았다. 대구댁은 다방을 향해 한 번 더 코를 팽하니 풀었다. 그나마 직성이 좀 풀리는 것 같았다. 후끈한 바람이 그녀의 몸빼바지를 훅 감고 지나갔다. 아직 여름은 멀었지만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장터 한가운데서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 마당에 5곳이나 되는 장터 다방들을 다 돌아다닌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과꽃은 한창을 지나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한방눈처럼 흩어져 내렸다. 이럴 때면 일손이 더욱 바빠진다. 그런데 동네 사내들이 왕창 사라져버렸다. 박 원장도 이장도 철물점 주인도 모두 그 바쁜 시기에 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박 원장이야 그런 일이 종종 있어 왔지만 동네 밖을 잘 벗어나지 않는 이장이나 1년 내내
마네킹처럼 제 점포를 지키는 철물점 주인까지 없어진 것은 뜻밖이었다. 자주 얼굴을 접하는 사내들 중에 새댁네 신랑만이 이웃마을에 일하러 간 것이 확인되었을 뿐이었다. 김집사, 이장내, 철이 엄마, 새댁들이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내린 결론은 보현산 천년여우였다. 이년 정말 천년야시네. 이장내가 혀를 찼다. 내 썸아, 인자는 더 못 찾는다. 김집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이러다가 동네 남자 씨 말리겠다. 철이 엄마도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녀들은 다시 한번 새댁네 트럭에 올라탔다. 그 시간 동네 사내들은 보현산 자락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천년여우가 아니라 건너 골짜기 오두막 앞들에서 씁쓸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누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막힌 일로 잔을 기울고 있었다. 거기에는 같은 동네 세 사람 외에 교회 살림꾼 홍장로도 있었고 장터에서 식당과 다방을 하는 정사장도 있었다.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 하는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그들의 처지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날은 오하정 사장과 펜션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미 2천만 원 입금한 펜션 사업뿐 아니라 은근히 애정행각과 같은 꿈이여 다시 한 번을 기대하고 있었다. 박 원장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 그 시에 서둘러 약속 장소인 보현산 자락에 새로 생긴 카페로 갔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낯익은 얼굴이 보여 적잖이 당황했다. 옆집 이장이 턱하니 앉아 있었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그건 내가 할 소리네. 약이나 안 치고 자네가 이 시간에. 그뿐이 아니었다. 철물점도 나타났고 교회 홍장로와 정사장도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들 하며 당황과 혼란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오하정 사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불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형님들 혹시 오 사장 만나러 온 거 아닌겨? 그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장터 정사장이 확인에 나섰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노? 박 원장은 뭔가 짚히는 게 있었다. 나도 오 사장 만나러 왔다 아닙니까? 모두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서로가 같은 처지라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모두 오하정에게 펜션 점장과 수익금 반이라는 제의를 받고 몇 천만 원씩을 투자했다. 그럼 우리 사기당한 거네. 정 사장이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라 빨리 지소로 가서 신고하고 그년을 잡아야지. 그들이 우왕좌왕 산을 내려가려는데 정 사장이 급히 손을 내저었다. 행님들 소용없심더. 우리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놓은 걸 보면 확실히 당해보려심더. 완벽하게 사기당한 것이었다. 박 원장은 착실하기 그지없는 홍장로까지 옆에 있는 걸 보며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홍장로, 우린 그렇다 해도 장터 출입조차 않는 자네가 여길 어인일이고 모르겠심더 어쩌다 일이 됐는지. 홍장로는 2천만 원이라는 돈보다 그 일이 소문날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홍장로뿐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 아니 여자와 부끄러운 관계까지 동네 소문이 나면 마누라 성화도 성화지만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다. 다행히 그들은 서로가 잘 아는 사이라 입만 맞추면 소문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소문도 소문이지만 큰돈과 연정을 사기당했다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것 같지 않았다. 그냥 털레털레 집으로 내려갈 수는 없었다.
집에서 일들이 아무리 바빠도 마누라들이 난리굿을 한다 해도 그냥 산을 내려갈 수는 없었다. 모두 오두막집으로 가 쓴 막걸리를 마시며 허탈함을 달래고 있었다. 누구누구 처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자네도 약치다가 불려갔나? 박 원장이 이장에게 물었다. 약치는 남자가 멋있다며 꼬리치는데 어쩌겠노? 그 여자 정말 농약 냄새 좋아할까요? 그 상황에서도 술을 입에 대지 않는 홍 장로는 여전히 지옥문 앞에 있는 죄인처럼 물었다. 그것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차로 불러내 불당골로 간 것은 약치는 3사람이었고 나머지 장사하는 2사람은 그냥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야, 뭐 빨리고 돈 빨리고 이게 무슨 꼬라지고. 그것만 빨렸냐? 마음도 혼도 다 빨렸는데. 박 원장 말에 이장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도 형님들은 뭐라도 빨리고 돈을 날렸지만 정 사장하고 나하고는 꼬라지가 이게 뭔겨. 깐깐한 철물점이 억울한 듯 항변했다. 야, 그럼 장사하는 놈하고 농사 짓는 놈이 같은 줄 알았냐? 그 와중에도 이장은 잘난 농사 타령을 했다. 세상이란 속고 속이는 것. 박 원장은 허공으로 담배 연기를 날리며 건너개고 천년여우 쪽을 봤다. 그래도 김지연은 순수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든 잡아서 작사를 내야지요. 철물점은 아직도 오화장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작살? 웃기지 마소. 오 사장은 정말 완벽한 프로입니다. 우리 같은 촌놈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재수가 없다고나 할까요? 모두가 정 사장의 말에 동감하는지 갑자기 조용해졌다. 삼벚꽃들만 그들의 머리 위로 흩날리고 있었다. 사과꽃을 닮은 무심한 그 꽃잎들이 참 서글프게도 보였다. 그들이 잠시 말을 잇고 건너다 보는 계곡 아래로 진짜 사과꽃 향기를 몸에 가득 묻힌 그들의 안악들을 실은 고물 트럭이 그녀들보다 더 씩씩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오늘의 소설 사과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철없는 산골 남정네들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정말 산골 철부지 남정네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산골 안악들과 한패가 되어 한마디 합니다. 고마, 정신 차리소. 웃어 넘기기엔 너무나 우픈 안타까운 산골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과꽃은 또 피고 또 질 것이고 그 산골은 건강하기만 할 겁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하소담은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